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어, 독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독서를 퍼부으면 어떨까요? 막, 있지도 않은, 진짜도 아닌 막 소리로 막 독을 품으면서 나를 막 원망하고 비난하면,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근데 그런 독서를 받고도, 어, 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읽지도 않은 독서를 받고도 왜 욱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나한테 독서를 할 때 그 독설 속에 그 독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독설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가 그 소리를 듣는 거죠. 만약에, 음, 어, 어떤 사람이 사러 이제 자기 집에 지방에 있는 집에 가는데 그 앞차가 졸음운전을 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차선을 막 삐뚤삐뚤 이렇게 가더래요. 그럼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 뒷차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내 바로 뒷차가 이제 20대 그 피가 끓는 청년이 촥 앞으로 가가지고 야이 엑세스야 운전 똑바로 해 누가 차선을 이따구로 해 막 하면서 이제 그 차에 대고 막 엄청난 이제 욕을 막 얘기하면서 했더니 그 앞차가 딱 나오는 분이 아주 노신사가 나오더래요. 근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자기한테 막 XX야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러면은 보통 이제 서로 삿대질을 하잖아요. 이 어린 게, 막 싸가지가 있네, 없네. 운전 똑바로 해. 나이 값을 하네, 못하네, 하잖아요. 근데 이 노신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차선을 좀 벗어났나 보네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20대 그 청년은 똥한 거죠. 이제 서로 이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 아, 죄송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뒷차로 갔대요. 근데 중간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 우리 교수가 독설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라고 하던데, 이 노신사는 그 독설의 이면에 있는 그 진실을 바라보는, 해안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음, 지혜롭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이제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 우리 댓글 있잖아요. 악성 댓글, 악플. 그런 것도 만약에 연예인 분들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 그, 정말 독이 묻은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냥 음, 배후에 있는 그 진실을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악성 댓글은 부러움이 많잖아요. 정말 경찰에 걸려드는 그런 악성 댓글 쓰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학생 때는 나보다 못했는데 잘 나간 게 너무 배가 봐서 이런 댓글을 했다는지 아니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초등학생들이 또 재밌어서 했다거나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 이면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악플에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 글자에 의미를 두고 치중을 해버리면은 그 상처를 그대로 받아서 정말 가슴 아픈 그 희생자가 나오는 거죠. 이렇듯이 그 김사훈 저자님이 그렇습니다. 이런 독설이나 그런 만약에 상사가 정말 부당하게 너 진짜 일을 이따구로 할 거야 어쩔 거야 했을 때 그럴 때 일단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상사잖아요. 이 상사가 죄송합니다. 우리 고양이가 아, 왜 이 상사한테 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정말 내가 이 일을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만약에 잘못한 게 진실이라면 내가 이 일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잘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막 더 화가 나 있었다면 이 상사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독설의 그 배후에 있는 그 진실을 보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를 입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 상황을 풀었는지. 상사가 자넨 영 엉터리야. 죄송합니다. 이제 현명한 직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엉터리인가 알려주십시오. 일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기적이고 한마디로 무능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 처리가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기적으로 보였을까요? 무슨 일을 못해서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걸 고치고 싶습니다. 자넨 퇴근 시간이 너무 빨라. 일하는 속도도 느리다고. 물론 제가 칼퇴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쳐야 할 또 다른 점들은 뭔가요? 여하튼 난 자네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을 겁니다. 일 처리도 그렇고 이기적으로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저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하 직원한테 어떤 상사가 더 화를 계속 낼 수 있을까요? 좀 뽕ጭ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이 상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다 말함으로써 일단은 이 상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말한 좀 후련한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부하 직원이 이렇게 깍듯하게 꼬박꼬박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더 화낼 뭐가 없어져 버린 거죠. 건더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친구 생각보다 괜찮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의 전환을 시작하겠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겐, 화가 있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게 목적인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겐 누가 무슨 말을 던지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직원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에만 초점을 맞췄다. 저 독설 속에 내가 건져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들어있을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니 초점을 벗어난 독설은 그냥 허공에 흘러갈 뿐이었다. 악질 상사 또한 품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내니 금방 김이 빠졌다. 김이 빠져 제풀이 꺼져버렸다. 상황이 끝나자 직원은 큰 자부심을 느꼈다. 모든 말싸움이 그렇다. 싸움이 끝나고 나면 화를 터뜨렸던 쪽이 되레 자괴감과 패배감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싸움이나 비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난은 아주 쉽게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상대가 독소를 뱉든 화를 막 내든 일단 그 사람한테는 그 폭발하는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그냥 그 에너지에 내가 다치지 말고 그냥 풀게 뻥게 놔두고, 만약에 그 독설 이면에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으면은 그거를 꼬치꼬치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꼬치꼬치 아리스토텔레스는 나 자신이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라고 했지만 그거야 이제 그 화를 내는 사람한테 그 화가 지나가게 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정말 이유가 있어서 내는 화라면 그가 왜 화를 내는지 꼬치꼬치 묻고 또 물어서 진실의 알갱이가 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철저히 그의 눈을 바라보세요. 철저하게 묻고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의 말 속에 과연 내가 건질 만한 진실의 알갱이가 들어있는지 열심히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을 캐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자연히 나를 잊게 됩니다. 나를 잊으면 화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독서를 내뱉는 상사나 아니면 나한테 싸움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일단 욕이 나왔다 하는 순간 음, 욕하지 마 해가면서 이제 막 같이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관계는 악화일로해야 되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서로 화해를 하려 쳐도 빨참하고 또 새로운 이제 난국에 빠져드는 거죠. 회사 자체가 이제 막 껄끄러운 곳이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막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해가면서 너무 일이 커졌네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미리미리 이렇게 막으면 된다고 합니다. 음, 그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철저히 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주면서 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몸을 독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독으로 채우기를 거부하는 게 그 독설 이면에 있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싸움 환경이나 그런 거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정말 또 이제 또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가 좀 직장을 잠깐 다녔다가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주 잘 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너 다니는 직장 그만둬라. 그래서 이제 애도 생기고 여차저차 해서 이제 쉽게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키웠다고 해요. 근데 얘가 아직 어린데 남편이 사업이 엄청나게 실패로 돌아가서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파묻혀 버렸대요. 근데 또 그게 사채를 갖다 써서 사채업자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매일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대요. 갓난아기한테 우유조차 살 돈이 없었고 그래서 너무 막막해서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업하다 망했으면 억울하진 않지. 그녀는 남편을 잘못 만나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다고 생각하고 남편의 그 관련된 모든 거, 시댁 식구, 남편 친구들, 남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원수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모든 게 남편 탓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빚더미만 바라보며 남을 탓하다 보니 스스로는 피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며 신세 타령만 하는 무능력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무능력자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피해자가 나오는 거네요. 이런 감정이 익숙하죠. 피해자 감정,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감정. 이렇게 남의 탓을 하면은 부차적으로 생겼던 감정들이 였네요. 왜 그랬는지는 몰랐었는데. 하지만 갓 태어난 어린 딸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했다. 우유값이라도 벌어보려고 구인 광고를 이제 찾았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한테 그 차비만 왔다 갔다 하는 차비만 달랑 이제 빌려가지고 화장품 회사 이제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세일즈를 하는 데는 또 좋은 점이 이런 그 정신교육 같은 게 철저하게 잘 돼 있잖아요. 이 회사도 그랬네요. 자,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현재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부터 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말이 어찌나 종곡을 찔렀던지 교육도 좀 그녀는 화장실에 달려가 엉엉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나깨나 남만 탓하던 시각이 자신을 탓하는 시각으로 돌아섰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시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숨어있던 능력이 튀어나왔다.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첫 보름 동안 그녀는 단 한 건도 이렇게
팔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죠. 남탓만 하는 그런 피해자, 무능력자가 아니죠. 자신의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고 때로는 음식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때로는 밤을 새가며 세일즈 연습을 했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그녀는 세일즈 여왕이 됐고 입사 12년 만에 부회장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어, 그 남편이 사업에 망했고 애 우유값을 벌러 나갈 때가 29살 때였고요. 지금은 화장품계의 신화로 우뚝 선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연봉 12억 원의 화진 화장품 부회장 김 나 이름도 김양 그리고 이름도 나왔는데 김양 박형민 씨 죄송합니다. 화진 화장품의 부회장 박형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나와는 다른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렇게 승승장구 했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네요. 그죠? 얼굴도 되게 예쁘던데. 화장품으로 또 얼굴도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후에 파코메라라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서 나왔다고 해요. 단숨에 올 매출 150억 원이 넘는 기업으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20년 전 인생의 벼랑 끝에서 떨고 있었던 그녀의 비결은 단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돌린 것뿐이었다. 또 한 여류 작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류 작가는 작가 뭐 책을 쓰지 않아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을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군인이었대요. 근데 군인 근무지가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훈련소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 남편이 이제 직장에 나가 있을 동안 거기는 섭씨 45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무더위 속에 있었고 오두막집에 달랑 혼자 있었고 시도 때도 없이 모래바람이 불어닥쳐서 입안이고 온몸에 모래알이 씹히고 음식을 해두면 금방 식어버리고 뱀과 도마뱀이 집 주변을 기어다니고 이런 환경에서 몇 달 만에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렸답니다.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요. 정말 여기는 지옥이에요.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대단합니다. 딱 편지를 두 줄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감옥 문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두 죄수가 있었다. 하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는 흙탕길을 보았다. 이렇게 딱 두 줄로 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두 줄로 된 편지를 보고 이 여자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기피했던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로부터 공예품 만드는 기술과 멍석짜기를 배웠고 사막의 식물들도 자세히 관찰했다. 선인장, 육화식물, 요호수아 나무 살펴보니 그것들은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빨갛게 저문한 사막의 저녁 노을에도 신비한 아름다움이 숨겨 있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을 책으로 펴냈다. 사막을 배경으로 한 소설가의 변신이었다.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만 변했을 뿐이지요. 생각을 돌리면 비참한 경험이 가장 흥미로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막은 지옥이 아니라 온갖 경이로움과 평화가 가득한 천국이었다. 지옥은 스스로 세운 것이었다. 미국의 델마 톰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체유심조 그 오녀스님 그 인도 천축국에 인도에 이제
그 불교 발상지니까 누구나 그 불교 관련 되시는 분들은 가보고 성지순례처럼 가보고 싶겠죠. 인도를 이 원효 대사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려다가 그 중간에 가는 도중에 이제 밤이 돼서 물을 먹는데 물이 너무너무 맛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을 먹고 이제 한숨을 자는데 새벽에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자기가 먹은 그 물이 해골, 해골물이었던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나 맛있었던 그 물이.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죠. 일체유심조. 세상 만물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였구나. 내가 그게 정말 맛있는 물, 그냥 순수하게 물이라고 생각했을 땐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 해골물도 그렇게 맛있을 수 있었구나. 내 마음 하나, 내 생각 하나에 의해서 생각 하나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리네요. 근데 저도 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어, 피해자, 무능력 막 그런 단어들이 저도 되게 친하게 지냈던 단어들이거든요. 스스로 연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만 불쌍해. 근데 나 혼자만 불쌍해서 막 우는데 세상에 그 무엇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울어주잖아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운다면 세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울어줘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그렇답니다. 이게 남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 화진 화장품에 박경미 부사장 연봉 12억 부회장 그리고 또 파코메라 화장품 월 매출 150억 이제 인생의 주역을 자기로 놓음에 따라서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뭐가 안 돼도 내 탓이다. 내가 어떻게 바꿔야 하나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야 하나 내 탓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바뀌어버렸죠. 참 좋은 글 써주신 김사원 저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몰랐으면 몰랐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우리도 한번 나비가 되어볼까요?